두 번째 시간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이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 15페이지 펼쳐놓으시면 공부하는 데 수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흥선대원군 배웠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외교 관계에서 병인영유, 심리영유의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가는 내용을 오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흥선대원군은요, 1873년에 실각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솔직히 왕은 아니죠. 흥선대원군이 왕은 아닌데, 흥선대원군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 고종.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살의 어린 나이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정치하기가 힘드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굳이 따지면 이제 대리청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종이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요. 이제 세월이 무상하죠.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20살이 넘었어요. 20살이 넘었고, 이제 고종에게 부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자죠. 명성황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이렇게 이 두 부부가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계속 고종이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를 끌고 간다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흥선대원군이 본인이 직접 뽑은 며느리 명성황후에게 오히려 그 정치적 실각을 당하죠. 둘의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많이 아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고종이 원래는 그 명성황후 전에 부인이 있었고, 또 명성황후 전에 아들도 나서서 그 부인, 이상궁이라는 부인을 굉장히 예뻐했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굉장히 흥선대원군이 예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하고 트러블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는 명성황후가 아이를 낳았는데 항문이 막힌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제 명성황후는 그 항문을 서양 의술로 이제 절제 수술을 하고 싶었고, 흥선대원군은 그러면 안 된다. 흥선대원군은 약간 서양 세력을 싫어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산삼이나 여러 가지 한약을 먹여라. 결국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죽습니다. 아무래도 명성황후 그때 어린 나이고, 흥선대원군이 더 파워가 셌었던 고종 초기 시대라서 한약을 먹이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서 결국엔 이제 죽죠, 그 아기가. 그래서 개인적인 좀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런지 이 명성황후랑 흥선대원군이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좀 안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통상을 외국하고 교류하기를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이었다면, 명성황후는 좀 개항과 개화를 추진하자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명성황후가 이제 남편인 고종과 서로 정치적 결탁을 맺어서 흥선대원군을 실각하게 만듭니다. 1873년도에 이제 흥선대원군을 실각을 하게 되고, 명성황후랑 고종은 조금씩 개화라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면서 직접 통치를 하면서 개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일본이 운용호라는 배를 끌고 강화도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비대랑도 싸우고 거기 민간인들한테 약탈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 정부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하고 해결하기 위해 니네 왜 쳐들어왔냐, 왜 우리에게 이러냐, 이러는 과정에서 무슨 조약이 맺어지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집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 근대적 조약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그런 옛날 스타일의 조약이 아니라 약간 근대 현대적 버전, 외국하고 조약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근대적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강화도 조약은 또 불평등 조약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외교적 첫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아주 중요하죠. 이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우리가
개화가 시작됐다. 여기 제목을 보면 이제 개화를 추진하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의 제목을 보면.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개화가 시작됐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지 3년 만에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드디어 개화가 추진됩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 한 3개 정도의 조항이 나와 있어요. 15페이지의 주제탐구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교과서 15페이지 펴볼까요? 15페이지 맨 밑에 주제탐구라고 보이실 거예요. 거기 보면 강화도 조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여기 강화도 조약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조, 7조, 10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하고 맺은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한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배웠고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조.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우리 자주국가라는 뜻이 뭘까요? 자주국가는 주인이란 뜻이죠. 스스로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당연한 소린데 그러면서 또 일본군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굉장히 우리나라를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불평등한 조약에다가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할 리는 없고 이 1조의 다른 이면적인 성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은 청의 간섭을 막고자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우리 작년에도 2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약간 중국의 사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의 옆나라였던 중국의 나라가 청나라였어요. 청나라, 그쵸? 이 청나라에 아마 눈치를 좀 보고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이 좀 자기네들이 이제 좀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눈치가 보이겠어요? 청나라 눈치가 보이겠죠.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 및 어떤 그런 압박을 좀 벗어나라. 이제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조선, 너네 청나라한테 그만 간섭받고 청나라한테 이제 벗어나. 참 예쁜 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젠 앞으로 너희를 내가 먹을 거야. 라는 일본의 흑심이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조.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들이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자, 연해라는 건 이제 바닷가, 즉 바닷가의 그 국경선, 국경선, 해안가 라인 이런 것들을 자유로이 측량, 재는 거죠. 예. 이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국경선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형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군사적으로 침략을 잘 하려고. 예. 여러분 혹시 그 김정호라는 대동여지도 쓰신 그리셨죠? 대동여지도를 그리신 김정호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가 조선 후기에 한번 다 불태워서 없어질 뻔했어요. 지도를 함부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그 지도가 다른 나라로 만약에 유포가 된다던가 다른 나라로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의 지형에 관한 지리에 대한 정보가 다 노출이 돼서 이건 전쟁의 아주 중요한 기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지도를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함부로 만들지도 잘 않았고요. 만들어도 되게 그거를 기밀, 국가 보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대놓고 우리나라의 지도, 지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일본 니네 마음대로 측량하도록 허가한다는데 뭐 이거 우리 뜻이었겠습니까? 일본이 강압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겠죠. 일본의 군사작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해안 측량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일본국 사람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사람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요게 그 유명한 치외법권입니다. 자, 교과서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좀 말이 좀 길다 보니까 어렵고 이해가 안 가죠? 자, 여기서 일본국 사람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강화도 조약으로 3개 항구가 개항이 되는데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3개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이 3곳의 항구에는 일본국 사람들이 자유로이 경제활동 및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항구에서 이제 경제활동 위주로 많이를 했겠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이랑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요. 나카무라라는 상인이 부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산의 어떤 마을에 순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착한 순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나카무라라는 이 일본 상인이 그 순이라는 여자한테 성적인 말을 합니다. 어이 이쁜데 뭐 어이 어? 뭐 나랑 같이 놀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요. 그래서 순이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치욕스럽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순이가 마을 사또한테 갑니다. 사또님, 사또님. 그 나카무라 상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나카무라 상을 벌해주세요. 라고 이제 사또한테 부탁을 하죠. 신고를 하죠. 부탁 및 신고. 사또가 뭐라고 했냐? 순이야, 나는 나카무라 상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치해법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뭔가 트러블이 생길 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 일본국 관원이 와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순이는 일본군 관원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게끔 했지만 일본군 관원이 나카무라 상을 제대로 처벌했을까요? 제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의 가장 정점에 있는 내용이 제10조 치해복권입니다.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나라의 법이 아닌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치외법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치해복권 너무너무도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억울하고 또 화가 나는 조항이죠. 예. 자, 우리 그 밑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1조는 1번. 제1조는 일본이 주장하여 넣은 조항이다. 일본이 조항을 넣으려고 한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자, 일본 정부는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청해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청해 간섭을 배제. 아무래도 조선하고 청나라가 좀 친하니까 청나라가 신경이 쓰였겠죠. 예. 조선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청나라가 자꾸 조선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네? 뭐 그런 것, 예, 그런 것을 조금 배제, 예, 좀 배제하려고 1조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다음 문제. 자, 제7조와 10조가 의미하는 권리를 본문에서 찾아 써보자. 자, 7조는 아까, 예, 그 해안을 측량한다. 예. 그 다음에 이 10조는 치해법권. 아까 간단히 얘기했었죠. 자, 7조는 해안 측량권, 10조는 치해법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화도 조약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추가적으로 제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강화도 조약에 있는 이후, 강화도 조약 이후 우리 일본하고 그 조약을 맺은 이후 우리 그 이후로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외국의 서양의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또 그 조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최대 때 이 최고 대우라는 조건이 각 외국하고 맺은 조약에마다 그 조건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이 최고 대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일본에게 우리가 사과 10개를 주겠다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하고 맺었어요. 만약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최애국 대우를 제한합니다. 그걸 꼭 그 조항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일본한테 사과 10개를 줬으면 미국한테도 당연히 사과를 10개를 주는 그런 조항으로 자기네도 적용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즉 최고의 특혜를 받는 국가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 거기서 가장 좋은 조항은 우리한테 계속 적용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사과 10개를 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당연히 미국도 그 조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애국 대우가 영국, 미국, 프랑스 계속 그 어떤 나라들이랑 계속 조약을 맺을 때도 계속 최애국 대우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조선은 계속 외국 서양 세력과 또 외국과 이 근대적 조약을 맺을 때 계속 최애국 대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계속 제시해주고 제안해주죠.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요것도 요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이제 개화를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우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기군. 자,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신식군대. 그러니까 일본식 군대 교육 시스템을 조선이 받아들여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요거 나중에 뒤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건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화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 하기엔 너무 버겁죠? 그래서 뭐 청나라를 가고 일본을 가서 그들이 어떻게 개화를 했나 구경하고 배워와야겠죠? 그래서 우선 가장 크게 조사시찰단, 출신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얘네들은 일본을 가요. 조사시찰단이랑 출신사라는 어떤 외교관들의 모임, 조직을 만들어서 니네는 어딜 가라? 일본을 가라. 그래서 일본을 가서 일본의 문물을 배워놓고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항이 시작됐다고 해도 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뭐 청나라가 먼저 철도를 세우기도 하고 청나라가 먼저 조금 서양하고 유럽하고 가깝죠. 더 유명한 나라고. 그렇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확실하고 더 급진적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근대적 개혁이 일어났던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에게 가서 이제 일본의 조사시찰단과 수신사를 파견해서 걔네가 어떻게 개화를 했는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배워와라 라는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다가는 영선사라는 또 외교사절단을 보냅니다.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이 영선사를 통해서 청나라의 무기 제조법 같은 걸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기기창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기기창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근대적인 무기를 생산해내는데 연구를 하는 조직이죠. 자, 여기 이제 개화 정책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승선대원군을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다 뭐 정치 세력에서 없어진다던가 다 무슨 낙향을 했다던가 뭐 다 죽었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많은 신하들 중에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었던 신하들도 꽤 많았습니다. 원래 위정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자, 이 위정척사가 뭐냐? 위하다. 정학이 뭐냐? 발을 정자. 바른 학문을 위하고 대척. 이게 대척하다는 대척이 무슨 뜻이냐면 등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등 돌리다. 사학. 이 사가 사탄할 때, 나쁘다, 마귀할 때 사자예요. 그 나쁜 것들을 배척하다는 뜻으로 여기서 정학은 바른 학문인 정학은 성리학. 그 다음에 나쁜 학문은 서양.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쁜 학문.
라인이죠. 이 위정척사파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최익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그 14페이지 맨 밑에 최익현이 이렇게 말풍선으로 무슨 말을 블라블라 하는 게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위정척사파들이 이제 늘 반대했어요. 이 개화정책을. 그러다가 이 수신사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수신사로 일본을 갔다 와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옵니다. 이 조선책략은 중국의 황준헌이라는 사람, 청나라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미국과 수교하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미국과 수교하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뭐 고종, 명성황후 이런 정치 세력들, 중앙 정치 세력이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정척사파들이 이제 광장에 모여가지고 계속 아니 되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상소 올린다고 하고 뭐 시위한다고 하죠. 상소를 올려요. 그 유생들. 자, 여기서 유생은 뭐냐? 보통 이제 양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살인. 옛날의 살인들, 선비님들,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정척사파들이 아직 흥선대원군은 실각은 했지만 계속 그 조선 내부에서 정치 세력을 유지하면서 개화 정치를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포인트는 저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사건인 이모군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요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화 정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위정척사 쪽에서는 계속 반대,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계속 반대 운동을 하고 상소를 올리고, 반대 상소를 올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 제가 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여기 별기군. 이 별기군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이 별기군은 신식군대고, 이 별기군을 만들기 전에 원래 조선에서 만들어진 군대가 있었겠죠? 원래 조선 군인들, 조선의 그 주체적으로 만든, 자주적으로 만든 군인들. 그 군인들은 편의상 부식군대라고 하겠습니다. 부식군인들이 이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조직이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신식 군대가 이제 생기면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도 많고 시스템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구식군인들, 원래 군인들한테 아무래도 소홀했겠죠? 근데 너무 소홀했어요. 얼만큼 소홀했냐? 그 구식군인들한테 월급을 13개월이나 밀립니다. 13개월. 월급을 13개월이나 밀리면 1년이 넘죠. 그때까지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13개월씩이나 밀린 상태에서 겨우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월급은 옛날엔 다 쌀이에요. 쌀을 많이 주시죠. 먹을 거. 쌀을 딱 받았는데 쌀에 모래와 쌀겨가 섞여 있어서 도무지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먹기에 너무 불편한, 먹기에 너무 힘든 그 급료를 받았습니다. 쌀을. 구식군인들 화가 났죠. 가뜩이나 별기군이 들어와서 차별 대우받는 것도 기분 나쁘고 13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아서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배고프면 되게 예민해지죠. 우리가 다. 근데 거기다가 그 겨우 받은 그 급료, 월급에 쌀에 모래와 겨가 섞여 있다니.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같이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임 5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이모군란의 성격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그 다음에 민씨세력과 흥선대원군이라는 대립적 구도로 나타났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구식군인들이 화가 나서 이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공격하는 걸로 시작은 되었지만, 그 이면에 위정척사적인 성격과 흥선대원군, 즉 실격한 흥선대원군이 요 뒤에 있는 거예요. 구식군인 뒤에 위정척사적 성격과 흥선대원군이 뒤에 있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일본인과 일본 공사관을
궁궐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명성황후가 그때 당시에 궁녀 옷으로 환복을 하고 중전 옷에서 중전마하고 화려한 옷에서 궁녀 옷으로 환복을 하고 어떤 신하, 남자 신하의 등에 엎혀서 몰래 도망갑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유지를 해요. 명성황후가. 어쨌든 90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명성황후 내쫓았죠? 내쫓았고 그 다음에 별기군 다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별기군을 관리하던 일본인 교관 및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면서 이제 90군대가 권력을 잡고 이 90군대가 누구를 세우냐? 흥선대원군을 세웁니다. 흥선대원군을 집권하게 만듭니다. 그럼 명성황후는 어디 갔을까요? 명성황후는 그 자기 신하네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여기서 좀 역사적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어요. 집권을 하고 이제 막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스타일, 위정척사 스타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어딨냐 이거예요. 예. 근데 흥선대원군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명성황후가 몰래 잘 도망갔다는 걸. 근데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죽었다. 그러면서 명성황후 시체도 없는데 국장을 합니다. 국장이 이제 국가 장례식이죠. 왕비가 죽었으니 국가 장례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너무 황당했어요. 지금 자기 측근 신하네 집에 이제 도피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내 장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정도로 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얼마나 며느리가 미웠으면 그냥 명성황후 저기 도망가 있어 이런 말도 하기 싫었고 그냥 죽었다라고 끝내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 명성황후를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그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흥선대원이 집권을 하고 너무 명성황후 죽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고민하다가 청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청나라와 명성황후가 손을 잡아요. 자, 청나라랑 명성황후랑 손을 잡아서 흥선대원군을 오밤중에 흥선대원군 자고 있는 집에 청나라 군인들이 들어가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요. 그래서 청나라에 데려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몇 년 만에 돌아오냐? 3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앞으로 흥선대원군은 수업 시간에 언급이 안 될 거예요. 뒤에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정치에 등장하지도 않고. 명성황후는 이제 청나라의 힘을 얻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시키게 만들고 본인이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본인은 다시 권력을 잡고 이모군란은 거의 한두 달 만에 끝나죠. 한두 달 만에 끝나요. 자, 그럼 이모군란의 결과 어떻게 되었냐? 청나라는 지금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주고 명성황후를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세워줬죠.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청나라의 눈치를 보겠죠.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이란 나라를 더 간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정 간섭이 심해지. 그 다음에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봅시다. 일본은 이 이모군란을 통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인 일본인 여러 사람들이 좀 피해를 당했어요.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피해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 조약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자, 이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모군란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그때 당시에 뭐 피해를 받았다. 일본 공사관 피해받고 그 다음에 별기군을 지도하던 사람들도 일본인 교관들이 많았거든요. 그들 피해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 배상금을 내라 해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또 일본 애들은 이때 당시에 자기네 일본 공사가 불안하다. 자기네 군대를 파병하겠다. 군대를 일부 보내기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까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개화가 시작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그 다음에 개화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트러블이 있어서 결국에 둘이 싸웠어요. 이모군란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 위정척사 90군대 흥선대원군 쪽 라인이 성공을 했지만 일시적이었다.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개화 사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이모군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